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벌써 임용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교육학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고, 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대학원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 대학원 강의를 하게 될지, 학부 강의를 하나 맡게 될지, 대학원 강의 하나를 맡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학과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독일에서 이제 교육학, 특히 이제 비판교육 철학,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비판교육 철학, 비판 철학과 현상학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사 교육 철학 자체가 우리 교육 임용 시험, 교육학 논술 임용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임용 시험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깊이 다룬다면 어쩌면 이제 저의 가장 최애 영역이기도 하고 가장 스페셜라이즈 된 영역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논술 시험이지만 사실상 서술형에 가까운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 논술 시험이 왜 서술형에 가까운 오픈형의 논술 시험이 아니라 폐쇄형의 논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로 채점 용이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라는 게 채점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채점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도 수학 전공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문제 전체를 임용시험에서 수학 문제가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 자체를 다 2점을 다 주기로 했고, 2점을 다 주기로 했고, 답을 쓰지 않았더라도 2점을 주고, 답을 쓴 선생님들은 추가 2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 강의를 하고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정 채점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시험을 잘 못 보셔가지고 교육학 논술 시험을 과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점 미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수정 채점표를 만들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한 답을 쓴 선생님들은 다 채점을 해주는 일이 2015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오류를 인정을 잘 안 해요. 안 하거나 거의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컴플레인을 해도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한 번 피드백을 주고 오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한번 오픈을 해서 가서 보지만, 실제로 가면 실제로 채점의 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 답안지를 봐도 이게 어떻게 채점된 줄을 그냥 뭐 삼각형, 뭐 체크 표시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게 몇 점 마이너스가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교육학 논술 시험은 서술형에 가깝고, 또 우리 시험 자체가 교육사 교육 철학이나 조금 채점 용이성이 어려운 영역들은 조금 많이 배제하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영역은 거의 이제 출제를 하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좀 굳어진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강의를 하지만 교육사 교육철학 1, 2월에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직강에서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8주 동안 교육학의 하위 영역 전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 시작을 할 때는 8주 동안은 교육사 교육철학 그리고 교육사회학은 제가 뺍니다. 그럼 빼면 교육 강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는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부터 교육행정까지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교육사 교육철학과 교육사회는 제가 온라인 강의로 따로 찍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강의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1, 2월 강의가 8주지만 실제로 올해는 8주가 아니고 1, 2월에는 2월 중순쯤에 설날이 끼어 있어서 설날 때 강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빠집니다. 사실상 7주인데 아마 온라인 강의로 2주 정도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업 시수로 따지면 약 9주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나오는 직강에 온라인으로 듣는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지만 직강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은 7주만 1, 2월에 나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1월 말까지 제가 교육사, 교육철학과, 교육사회학은 온라인으로 다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날은 언제 촬영하는지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날 직접 와서 그냥 듣고 싶은 선생님 들어도 되고, 그냥 온라인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빼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교육학을 올해도 선생님들하고 이제 임용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먼저 교육학 전체를 좀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학을 조금 공부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학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내가 안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조금 이 교육학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좀 스스로 좀 거리를 두고 조금 낯설게 하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문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국어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문예 이론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혹시 국어 계신가요? 국문학. 영어 계신가요? 좀 잘 아시죠? 낯설게 하기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낯설게 하기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에게 좀 낯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를 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이 모든 과정을 리빌딩 한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차이와 반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과정이 사실상 반복의 연속이잖아요. 이런 반복의 연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 강의 말미에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글을 통해서 함께 올해 우리 공부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티처스 칼리지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지만 저의 강의는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해 티처스 칼리지 12기들이 1기도 계시고요, 12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기 선생님들도 저는 이제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자주 만나는 선생님들은 4기, 5기, 6기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만납니다. 지금 이제 결혼도 많이 했고, 애기들도 많이 낳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그래서 4기, 5기, 6기를 왜 제가 많이 만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강의, 임용 강의 역사에서 이제는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이제 선생님들의 표현으로 가장 좀 정점에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아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선생님들은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하지만 나름 그 시기가 아마 선생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좀 절대적으로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직강이 1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인강생 포함해서는 한 6000명 정도?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2명 중에 1명은 고세훈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저의 모든 강의의 펀더멘탈은 현행 교육과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행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 교육론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학 강의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강의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노량진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객관식 위주의 논술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개정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선생님들에게 많이 이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전달하는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해에 우리 시험이 조금 뭐라고 할까, 그냥 객관식 개념을 그냥 한두 개 쓰는 정도로 그냥 쭉 채워지는 시험이 한번 갑자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고생 교수님, 뭐, 이번에는 거의 맞추지는 못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개념을 연결하는 식의 강의를 많이 했고, 또 개정 교육 과정을 좀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발성 개념을 툭툭툭툭 건드리는 강의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수님은 이번에 거의 잘 못 맞췄어. 이런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더라고. 또 워낙 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듣는다는 건 이제 강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또 선생님들은 저 선생님이 계속 이제 잘 맞추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이제 완벽하게 맞춰 주실 거야.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관심과 관점들을 중심으로 아마 강의를 선택을 많이 하다 보고, 또 누가 제일 많아 하면, 저 사람이 제일 많아 하면 또 사실은 좀 묻지마 선택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또 많이 떠나가셨어요. 못 맞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도 제가 학생 수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면접이 2019년도 마지막 2차 면접도 아마도 한 400명, 500명 정도 2차 면접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가 넘어가고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시기에 저도 이제 대학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쳤지만 거의 이제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 세대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 그러니까 제 강의의 방식과 제 강의의 내러티브가 지금 선생님 세대 선생님들에게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길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요구하는 강의의 형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선택하고 듣고 여기서 나름대로 잘 시험 치셔서 합격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그래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은 너무 노량진에서 이름이 없는 선생님이 아닌가?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그 소위 네임드가 되게 중요하다면 전혀 네임드가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티처스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선생님들은 올해 티처스 칼리지 12기 선생님들이 되시고, 올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잘 합격하는 결과들을 잘 만들어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티처스 칼리지 이름으로 2026년 새해 첫 강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학 논술에서 제가 다루는 텍스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미 보니까 교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책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eminding 100이라고, 요 책을 제가 100개의 표로 정리한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조그만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을 Reminding 100은 뭐 이 교재를 같이 구입하라고 따로 선생님들에게 공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이론서로 공부하고, 요 책은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책이에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서를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Reminding 100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개념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요약 노트 같은 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생교육학 300알파라고, 제가 1, 2월에는 전체적으로 하우징, 구조화하는 강의를 하지만 3, 4월에는 좀 더 개념에 천착한, 그래서 개념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1, 2월에는 목차가 있잖아요. 범주가 있고 영역이 있는데 3, 4월에는 범주 영역 없이 개념이 먼저 나오고 다시 이 개념이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역으로 들여다보는 관점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라이게루스의 인지정교화 전략 모형이 출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개념이 정교화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화 계열이 이제 줌 아웃이고요. 점점 이제 줌 인 하는 과정이 인지 정교화 모형이라는 라이게루스가 제안한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줌 아웃을 한다면, 전체 큰 하우징, 그림을, 집을 짓는다면 여기는 다시 줌 인을 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천착해, 그래서 좀 더 개념을 정리해보는,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해보는 3번, 3, 4월의 강의의 특징은 개념 1, 2월에는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거든요. 그런데 3, 4월에는 개념과
기출된 문제를 이제 조금씩 연결해 보고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개념을 한두 줄 써보는 이제 라이팅이 3월부터는 같이 이제 연동이 됩니다. 병행해서 시작이 돼요. 11, 2월에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교육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학의 전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좀 집중을 하는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메인 텍스트고요. 5월에는 교육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2가지 강의를 하는데, 하나는 지난 11년간 이제 작년까지 문제는 12년 출제가 됐으니까 12년간 출제됐던 기출 문제 분석을 하는데, 기출 문제 분석을 이제 구조 분석을 하고 문제도 같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 이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우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구조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목표 구조 분석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구조 분석, 그 다음 교육평가 구조 분석, 그 다음 수업 구조 분석. 그래서 4가지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5월 달에 이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 분석을 듣고 나면 교과 교육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되면 선생님들 각 이제 총론 말고 교과 교육론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과 강론을 보시면 강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때는 교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만들어서 드리는데, 수업 자료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책으로 안 내냐고. 근데 책으로는 안 내고 아마 한 20-30페이지 정도 돼요. 수업 자료가. 그걸 선생님들한테 이제 수업 자료 나눠 드릴 거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나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7, 8월에도 이제 매주마다 영역별로 수업 자료가 나갑니다. 실러버스가. 그 다음 9월과 11월에는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해설 답안과 함께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은 사용하는 교재는 여기 있는 기본 이론서와 리마인딩 100이랑 그 다음 고생교육을 300알파인데, 리마인딩 100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하고 총정리 시간을 중간중간에 가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리마인딩 100을 가지고 총정리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리마인딩 100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지금부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교육학 전체를 한번 좀 스케치해 볼 텐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 페어링을 위해서 전체 강의의 호흡, 스피드, 그다음 분위기, 뭐 여러 가지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천천히 조금 조율하는 과정이고요. 선생님들하고 좀 뭔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 하면 놀라울 정도의 속도감이 있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좀 너무 빠르다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면 좀 빠른데, 처음부터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 속도에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좀 따라오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저 교수님 너무 말의 속도가 느려가지고 저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못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점점 빨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육사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사 교육 철학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범주를 좀 봐야 되는데, 범주에서는 교육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아마 대학에서 교육학 이제 강의를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교양 강의에서 혹은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교직 과목을 들으시면서 교육학 강의를 다 들으셨잖아요. 첫 시간에 뭐 저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손 들고 발표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있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제 자신까지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교육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 좀 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개념적 조건과 교육의 목적이라는 측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육의 개념적 조건은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본모 교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영국 런던 정경대 교육학과 교수였던
R.S. 피터스라는 학자의 교육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보모 선생님은, 교수님은 교육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개념화했고요. 피터스는 정말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온당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개념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모 선생님은 교육의 개념적 조건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은 계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반드시 교육의 결과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지고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육학의 개념적 조건이 전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한 번은 다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다뤄지고 있는데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겔루스는 10년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라이겔루스가 다뤄질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라이겔루스를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항상 라이겔루스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라이겔루스가 우리나라에 2번 왔거든요. 인하대 라이겔루스의 제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고, 라이겔루스가 이제 2번 인하대 초청으로 왔고, 원래 작년에 서울대가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겔루스하고 관련된 소식을 듣기 때문에, 라이겔루스가 저한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제될 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라이겔루스는 교육 방법이 공학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라이겔루스를 다루는데, 우리 교육 방법이 공학을 제가 선생님들에게 크게 이원화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 방법이 공학을 보는 관점이 하나는 체제적 접근의 수업이고 하나는 구성주의 접근의 수업인데, 체제적 접근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라이겔루스가 아니라 가네입니다. 그래서 가네를 정점으로 가네 이전과 가네 이후로 나눌 만큼 교육 방법의 공학에서, 즉 체제적 수업 설계에서 가네는 아주 중요한데, 그 가네의 이론을 가장 모더나이즈드, 현대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겔루스예요. 그래서 라이겔루스의 논문에 보면 가네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가네에 대한 오마주, 존경을 끊임없이 표현해요. 그래서 가네도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아직 가네가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가네하고 라이겔루스는 꼭 출제가 될 거다 했는데 가네보다 라이겔루스가 먼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12년간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선생님들에게 좀 핀포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개념적 조건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조건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본모 선생님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고,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조건은 출제가 되었는데 그냥 교육의 개념적 조건을 쓰라 이렇게 출제되지 않고 리버럴 에듀케이션, 자유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쓰시오. 그게 교육의 개념적 조건이거든요. 피터스의.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을 크게 3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규범적 증거가 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증거가 있다. 세 번째는 과정적 증거가 있다. 3가지를 중심으로 교육의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이미 출제가 한번 되었어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조건이 혹은 정본모 교수의 정의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인데, 내재적 목적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수단화하는 모든 개념이 교육의 외재적 목적입니다. 선생님들은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교사가 되는, 그래서 교육학 강의가 선생님들 임용시험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외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바라기는 선생님들의 공부의 과정에서 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을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대한 교육학자들이 다양한 이론과 개념들을 제안했잖아요. 그 이론과 개념이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 소비되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이론이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 개념과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 또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들여다보면 이 공부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잘 이해되고 더 나의 것으로 내면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자기 참조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셀프 레퍼런스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참조 효과가 뭐냐면 어떤 개념을 그냥 껍데기만 소비했을 때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나에게 적용했을 때
특정 개념과 대상과 현상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난다고 되거든요. 이게 자기 참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과 이론들을 그냥 단순히 시험을 위한 껍데기로만 소비하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언젠가 내가 교사가 되면 이거 현장에서 쓸 거야. 이거 나에게 적용해 봐야지. 그래서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로 삼아야겠다.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난다는 게 실제로 교육심리학의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것이다. 나의 개념과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 교육사인데 한국 교육사는 당연히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한국 교육사는 생각보다 꽤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 교육학 시험, 임용 시험이 논술 시험이 아닐 때, 즉 객관식 시험일 때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한국 교육사에서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학 전체에서 사범대학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교직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 운영을 하지만 사범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사범대 안에서 한국 교육사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교육사를 전공한 선생님이 내가 다니는 대학에 있었다면, 계셨다면 내가 한국 교육사를 좀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겠지만 한국 교육사를 안 듣고 교직을 이수한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아마 조금 레어하게 다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다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육사를 아주 단순하게 성리학 기반의 교육과 이걸 우리가 이학 기반의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실학 기반의 교육. 이게 우리 한국 교육사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중요한 학자의 개념 정도만 관련시켜 놓으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육사는 교육학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공부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사에서는 교육학을 일종의 공부의 이론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황이나 이 같은 학자들 또 실학주의 학자들은 다 공부와 관련된 이론들을 제안했는데 그게 우리 현대 교육학의 관점에서는 교육학의 이론에 해당한다. 이걸 우리가 공부론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서양 교육사인데 서양 교육사는 고대 교육에서부터 중세 교육, 근대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는 현대 교육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피터스의 자유교육론,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현대교육에 해당합니다. 즉 분석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데 현대교육 철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조금 단순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어 전공하는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계보학을 영어로 genealogy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사를 보면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교육에서 시작해서 현대 교육까지 쭉 연계를 보면 두 가지 큰 계보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교육은 고대 교육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언한 교육의 흐름이 쭉 그래서 오늘날 인문주의 교육의 흐름을 이어지는 게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이고요.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은 17세기 실학주의 교육, 그 다음 19세기 신인문주의 교육, 20세기 아동중심 교육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보를 한번 쭉 연계를 보면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특징과 목적을 쓰라고 하면 일일이 시대별로 특징들을 다 정리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계보니까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교육사는 어느 정도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고 크게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 교육 철학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교육 철학, 그다음 실존주의 교육 철학, 특히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교육 기반 기조와 가장 싱크로나이즈가 가장 잘 되는 교육 철학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언어가 개념이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의 개념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교육 철학도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아직
철학이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까지 역사를 한번 쭉 다루고 현대 교육 철학에서 특히 실존주의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조금 중요한 개념들을 선생님들하고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대 교육 철학에서 20세기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교육이 뭐냐면 진보주의 교육, 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들어갔던 것 중에 본질주의 교육, 그 다음 항존주의 교육, 재건주의 교육 같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나온 게 본질주의 교육이에요. 본질주의 교육은 너무 아동 중심 교육이다. 지금 우리 현행 교육과정 핵심은 학생 중심이잖아요. 학생 중심의 뿌리는 아동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사에서 보면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보다 어떤 흐름에 들어갔다?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교육의 핵심이 아동 중심, 학생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전기에 진보주의 교육의 아동 중심을 비판하고 나온 게 본질주의고요. 또 진보주의 교육의 세속주의, 그 다음 상대주의, 상대적 인식론을 비판하고 나온 게 항존주의 교육이에요. 자, 이 교육의 흐름을 잘 절충한 게 재건주의 교육입니다.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 안에서 본질주의 교육의 장점과 항존주의 교육의 장점을 절충한 게 재건주의 교육이에요. 이 20세기 전기의 교육을 구성합니다. 후기의 교육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주의 철학이나 또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나 비판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 같은 것들이 후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 제가 작년 강의했던 거를 보니까 제가 3시간 20분 했더라고요. 3시간 20분 정도, 3시간 가량 제가 교육사 교육 철학을 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범주가 이렇고, 그러면 교육사 교육 철학이 우리 교육학 논점에서 뭐가 출제되느냐? 2014년부터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출제되냐면 자유교육론 분석 철학에서 하나 딱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 교육의 내재적 목적. 분석 철학이 말하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하나의 단어로 모두가 응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리버럴 에듀케이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합리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또 합리성은 과학적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호환돼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또 이런 단어도 씁니다. 목적 합리성.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국어 교과를 가르치면 국어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하는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가 가지는 목적 합리성이 있는 거죠. 국어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는 국어 점수가 90점이야, 80점이야, 나 이번 수능에서 2등급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유주의 교육의 관점은 국어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합리성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 교육을 통해서 영어 교과가 가지는 목적 합리성이 있어요. 그거를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통해서 내가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은 외재적 목적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재적 목적. 수학 교과를 통해서, 보건 교과를 통해서, 보건을 통해서, 또 사회 교과, 역사, 미술, 음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합리성을 길러줘야 되지? 아이들에게 어떤 인지적 안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과 이해를 만들어줘야 하지? 이게 이 교육의 내재적 목적, 자유주의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쓰면 4점을 줬어요. 말도 안 되는 배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이해, 인적 안목, 합리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4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었죠. 설계도 좀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2015년도에 출제된 개념이에요.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 철학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학 노조 시험에서.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이거 교육사 교육 철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냥 과감하게 한번 스킵해 볼까? 그러면 또 2018년도 같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안 다뤘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저도 이제 방어적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가능하면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잘 정리해서 구조화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사 교육 철학을 한번 우리가 스케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 교육사 교육 철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지금 오늘 PPT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의 범주, 두 번째는 뭐가 기출됐는지,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사의 시대별 주요 특징인데 시대별 주요 특징을 다 정리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자유주의 교육과 자연주의 교육으로 계보를 만들어 두면 자유주의 교육에 들어가 있는 철학들은 시대는 다 똑같은 교육의 목적과 특징을 가집니다. 자연주의 교육에 어떤 시대가 들어갔는지를 알고 있으면 자연주의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 사조는 다 똑같은 교육의 목적과 특징을 가집니다. 쉽죠?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치트키, 맞는 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조금 유의미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그걸 되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좀 알러지 반응을 좀 했었었는데 좀 의미가 있기도 하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치트키나 맞는 키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의미한 철자를 만들어서 맞는 키를 만드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대별 주요 특징을 좀 들여다보고 교육 철학, 교육의 이념과 교육 방법인데 특히 교육 철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교육학의 이념과 목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뭐가 출제될 수 있냐면 이 교육 철학의 목적이 뭔데, 이 교육 철학의 이념이 뭔데, 도대체 이 교육 철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기르고 싶은 건데 이런 건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 철학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서 교사로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석 철학에 근거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피터스라는 학자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훈련이나 쇠뇌, 조건화 같은 개념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식과 이해와 인지적 안목,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안목은 세계관이에요. 학생들의 관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인지적 안목이 만들어집니다. 또 선생님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학생들을 강제하는 컨디셔닝, 조건화가 아니고 학생들을 강제하는 브레인워싱, 뭐죠? 세뇌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수업에서 학생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하고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석 철학의 이념과 목적에서의 쓰고 여기에 따른 교사 역할을 쓰시 얼마든지 교육학 논술 문제로 좋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 철학이 가지는 목적과 이념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방법이 도출되겠죠. 그 다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 철학적 강조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2022 개정 교육 총론을 쭉 읽고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교육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이 다 교육 철학에 관련된 개념들인데 요 개념들을 되게 강조하네. 첫 번째 수월성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수월성이 뭔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선생님 있어요? 수월성. 자, 우리 영어 전공 선생님들 수월성이 영어로 뭐죠? excellence. 그러면 수월성이 뭔지 개념이 좀 잡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영어를 조금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교육학의 개념들이 서구에서 온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에서 성장한 개념이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교육학의 개념들이 99.9%가 다 서양이나 유럽에서 온 개념들이에요. 독일에서 온 개념들은 제가 독일어를 그대로 씁니다. 대부분 다 영미권에서 온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같이 선생님들하고 병기하거나 수업 중에 언급해주면 선생님들이 수월성 했을 때는 저게 뭐지? 수월하다. 이게 take it easy, 쉽다 이런 뜻인가? 쉽게 간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수월은 par excellence, 뛰어남,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학생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뛰어나게 만드는 건 뭐죠? 우수하게 만드는 것. 아이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목표를 뭐 하는 거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의 목표와 교육과정의 목표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지는 뭐다? 수월성입니다. 이게 수월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낙오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수월성이라는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수업의 단위 수업의 목표든 우리 교육과정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든 아이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월성 하면 제가 나중에 이 교육학의 모형과 수업 이론과 연결하거든요. 항상 그게 뭘까요? 블룸이라는 학자가 완전학습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거든요. 완전학습 뭐냐면 5%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이 5%의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학습장애든 또 여러 가지 지적장애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 5%를 제외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95%의 아이들이 90% 이상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목표로 만들어 놓은 수업 이론이 완전학습 모형이에요. 완전학습 모형은 뭐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육학 논리점은 제가 출제자라면 수월성이라는 수월성 기반의 혹은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이론 하나를 제안하시오. 혹은 논하시오. 물어보면 수월성은 뭐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 우리 이론에서 수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업 모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입니다.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학의 이론은 뭐를 추구한다?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왜 가르쳐요? 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가르쳐요? Why do I teach? 나는 왜 가르쳐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 단위 수업 시간이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목표,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 내가 가르치는 수업의 목표를 아이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하, 이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학업 성취도. 즉 수월성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수월성. 즉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 자, 이 수업은 적어도 뭐를 추구하는 수업이다? 죄송합니다. 수월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강의를 잘 따라하고 있나요? 선생님들 이제 조금씩 눈빛이 조금씩 뭐라 그럴까? fever. 약간 이제 좀 열정이 느껴지기 시작해. 처음에 좀 선생님 굉장히 드라이 했거든요. 저도 좀 드라이로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조금 긁혔어요. 아침에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페어링이 안 돼가지고 순간 약간 긁혔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웜업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선생님들에게 교육학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구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월성이죠. 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데 이때 수월성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아이들이 수업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없다. 희 선생님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다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세영 선생님? 어려워요. 자, 그럼 누가 생긴다? 수업에서 어떤 아이들이 생긴다? 소외를 경험한 아이, 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 재고되지 못한 아이들, 늘 답보 상태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수월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수월성 추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월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 평등성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철학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대 개념이에요. 수월성만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평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에서 누구에게 포커싱을 맞춰요? 잘하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수업 해보셨잖아요.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 잘해요. 또 수업에서 결과가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 결국 나도 그 아이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학습 소외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평등성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어느 정도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평등성을 어떻게 추구할까요? 우리 맨 뒤에 선생님 계속 이제 저하고
이 시야각 자체가 저하고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 평등성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수월성도 추구해야 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월성도 추구하지만 평등성도 추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평등성을 추구할까요? 답을 하기 전에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세 글자입니다.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시작을 학생 중심으로 시작해야 돼요. 학생 중심으로 할 때 학생은 다 똑같은 학생일까요? 다양한 학생일까요? 다양한 학생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니까 학생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평등성을 어떻게 수업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를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 개인차를 고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등성, 수월성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뭐를 고려해라? 개인차를 고려해라. 자, 그러면 한 수업 안에는 우리가 피라미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가장 뛰어난 아이들과 중간층의 아이들과 그다음 선생님들 소위 바닥을 깔아주는 아이들이잖아요. 내신에서 깔아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자 아이들이 이제 보통 죄송해요, 남자 선생님들. 이 여학생들이 워낙 이제 이게 좀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는 이미 조금 빨리 포기하고, 입시를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밑에 깔아준다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세 계층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하기 쉬운 아이들이죠. 근데 선생님이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소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등성을 고려해라? 개인차를 고려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 나름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중간계층 아이들은 중간계층 아이들 나름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밑에 있는 아이들 나름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즉,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해야 돼요. 무슨 수업이에요? 선생님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아직 개념이 연결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교육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념인지가 연결이 안 됐을 뿐이에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의 공부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이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면 그렇지. 수준별 수업입니다. 수준별 수업은 각각의 모든 아이들이 뭐를 추구하도록?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동시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토끼도 잡은 거예요? 평등성이라는 것도 잡은 거예요. 수월성과 평등성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에요. 동시에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평등성도 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전체 개념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율성이에요. 여러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때 학생 중심의 의미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네가 한번 해봐봐 라고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번 해봐봐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상하게 다른 외국어 같네요.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자율성은 어떤 개념으로 성장할까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은 개인차라는 출발력, 시작역이 어디냐면 서울역인데 서울역이 이름이 개인차예요. 이거 너무 서울 중심의 관점이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개인차라는 역이 있는데, 개인차라는 역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학은, 우리 교육과정은 개인차라는 역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칙칙폭폭합니다. 칙칙폭도 옛날 이야기네요. 지금도 뭐 전기로 가니까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종착역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뭘 경험하면
성장을 경험해요. 아이들이 실패 경험도 하지만 어떤 경험도 한다? 성공 경험도 해요. 더 중요한 그 경험이 뭔지 아세요? 완성 경험입니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곁다리로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제 1, 2월 강의만 듣는 선생님도 계실 거잖아요. 2월 말까지 끝까지 이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완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찍먹만 하고 그만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2026년 새해에는 바라기는 선생님들이 아마 시작한 일을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끝을. 완성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완성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서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 때문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모든 공부의 과정과 삶의 과정은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냥 그것 자체예요. 실패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성공이라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좀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좀 늦게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내 삶에서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고유한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삶에 아주 유니크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대로 나의 루틴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유니크한 시간을 스스로 지키면서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대로 똑같이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시간에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실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성공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완성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 좀 샜는데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월성, 평등성, 또 개인차, 자기주도학습, 이 모든 개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념이 자율성 개념입니다. 제가 나중에 선생님들 교육학 논술 기출을 분석할 텐데 다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네. 우리가 5월 달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요런 개념들을 끄집어낼 거예요. 수월성, 자율성, 평등성 개념을 먼저 던져두고 선생님들하고 뭐 할 거냐면 수월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모을 거예요. 자율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모을 거예요. 그 다음 평등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모을 거예요. 우리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고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결국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 수월성과 관련된 문제들, 평등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상호성입니다. 인터액션 혹은 인터서브젝티비티, 상호 주체성, 상호 주관성, 상호성. 자, 그러니까 학습은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배움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 이거 우리가 상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교육심리학에서 이 상호성과 관련된 교육심리학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상호성을 강조한 심리학자를 언급할 거거든요. 그 학자가 누구냐면 비고츠키라는 학자예요. 삐아제 아닙니다. 비고츠키는 학습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매개로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는 것이다. 즉 학습이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 안에서 울고 웃고 함께 떠들고 이야기하고 관계 맺음 가운데서 릴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수업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하면 수업에서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선생님도 수업 중에 좀 많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내년에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강의합니다. 선생님들이 내년에 수업에 가셔서 조금 아이들하고 좀 역동적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촬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없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바로 손을 들고 전체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 확 끊는 게 아니라면, 찬물을 끼어붙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면 전체 흐름 안에서 언제든지 조용히 손을 들거나 손을 들지 않아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그거 한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도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언어의 온도,
또 언어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선생님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저의 언어가 선생님들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선생님들도 교육학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하고 말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쓰는 시험은 1차 시험이고요. 세련되게 말하는, 잘 구조화해서 세련되게 말하는 시험은 2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공부가 1차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교육학 시험 전체를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2차 면접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2차 면접 시험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 전인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교육사 교육 철학의 공부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정리할 거고요. 자, 전인성입니다. 전인성은 뭐죠? 우리 심리학에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영역, 두 번째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전통적인 한국 교육사나 서양의 교육사에서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라는 구분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과 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마음 공부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신체도 단련하는 공부.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체육과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체육은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했고요.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혼의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육은 기본적으로 체육과 음악을 베이스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 중에 혹시 체육 선생님 계신가요? Sound body, 체육 선생님, sound mind,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인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교육학이 심리학과 결합되면서 심리학에서 나오면서 이제 교육학도 전인의 개념을 인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구죠? 블룸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블룸이라는 학자가 우리 교육의 목표를 분류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Taxonomy of Education. 교육학의 목표 분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인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선생님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읽어보면 우리 교육 과정의 목표가 얼마나 전인성을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에서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을 다 함께 골고루 균형 있게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학생들을 평가할 때 주로 인적 영역만 평가했다면 이제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그래서 이 모든 세 영역을 다 고려하는 무슨 평가를 강조한다? 수행평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전인평가예요. 그래서 전인성을 학생들에게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입니다. 이번에도 수행평가 관련해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자기평가가 나왔죠. 학생의 자기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수행평가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행평가 안에서 학생들의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채점의 신뢰도를 이 바운더리 안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것인지를 물었던 문제가 바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의 개성입니다. 학생의 개성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개성은 사실상 뭐다? 개인차예요. 자, 이 개인차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개인차, 즉 학생이 가지는 고유한 고유성과 개성이 더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오고 고등학교 들어오고 졸업하면 우리나라 아이들 학생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다 찐빵같이 만들어집니다. 다 찍어내는 거죠. 아이들이 똑같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들어오면 너무 다 비슷해요. 그나마 이제 2학년쯤 되면 여선생님들은 대변신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험에서. 남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변해. 이제 조금씩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1학년들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교육과정의 학생들을 다 스탠다다이즈드 한 거죠? 표준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학생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과 학생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유한 개성과 고유성을 뭐 해줘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뭐다? 자아실현입니다. 여기서 개성과 자아실현은 다 실존주의 철학의 언어예요.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자아는 다 고유한 자아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교사의 이름으로, 그 다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고유한 자아를 뭐 할 수 없다? 훼손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고유한 자아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아이의 가지는 고유한 셀프가 리얼라이제이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년에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을 보는 시선은, 우리 교사들의 시선은 모든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바타. 그렇죠?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물의 길도 있고 불의 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각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패스파인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길들을 보여줘야 돼요. 단 너의 길을 네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아이들이. 교사들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경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모든 교육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학생의 경험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을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 부르는데,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은 사실상 뭐 중심이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어떻게 하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경험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흥미입니다. 흥미. 여러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흥미는요, 굉장히 깊은 개념이에요. 얼마나 깊냐면 19세기 교육을 우리가 신인문주의 교육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인문주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학자 3대장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3대장, 그렇죠? 뭐 일황, 그렇죠? 뭐 탑티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신인문주의의 3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르바르트, 그 다음 페스탈로치, 그 다음 잘 알려진 프레벨이라는 학자인데, 이 중에서 헤르바르트 같은 학자들은 흥미를 교육학 연구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흥미에 관해서 100페이지가량 썼습니다. 헤르바르트가 교육학 강의라는 걸 썼는데, Vorlesung der Erziehung이라는 아주 유명한 19세기 대작을 쓰셨는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흥미 파트만 100페이지 가까이 있었어요. 흥미는 우리가 아는 재밌다, interesting 이런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자, 흥미라는 개념은 인식과 관심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어져요. 즉, 아이들이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인식이 만들어져요. 인식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인식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흥미가 없으면 인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식과 관심은 모든 수업에서, 모든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인식과 관심을 끄집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가 뭐다? 흥미예요. 흥미.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흥미는 아이들에게 수단이 아니라 흥미 자체가 어떤 영역에 대한 흥미, 즉 인식과 관심, 또 이 영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래서 헤르바르트는 이걸 다방면의 흥미의 개발이다. 즉 수업이 아이들이 흥미를 개발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와, 이 영역이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선생님, 저 요 부분 이제 고교학점제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 2년 차입니다. 선생님들이 올해 합격해서 내내 가면 이제 고교학점제 3년 차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바로 고등학교로 발령이 되는 선생님들은 이제 힘들겠죠. 가자마자 아마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고교학점제 작년에 굉장히 카타스트로페였거든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올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 이번 수업에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선생님 저 요 부분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싶어요.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가 만들어 준 거예요? 선생님이 흥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흥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과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흥미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어야 돼요.
1차는 단순히 for fun, 재밌는 수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재미있어야 돼요, 수업은.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흥미다. 그렇죠? 그래서 흥미라는 개념이 interest라는 개념인데 이거 라틴어거든요. 선생님 잘 아는 것처럼 inter, 그렇죠? inter는 라틴어의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관계. 근데 rest 할 때 rest가 뭐냐면 essence, 본질, 존재. 이게 라틴어의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interest는 존재와 존재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내가 흥미가 생기면 그 대상과 나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저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리 남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9호선 타고 오는데 노량진 내렸는데 엄청 이제 예쁜 여선생을 본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흥미가 생긴 거죠. 이제 그 대상과 선생님 사이에 뭐가 생긴 거다? interest, 흥미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교과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경험과 내용이 아이들과 관계 맺음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와 재밌다. 흥미가 생겼어.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어. 이게 바로 흥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계와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개념이 흥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 철학의 흐름에서 흥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흥미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르바르트의 흥미 개념이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철학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사 교육 철학 개념 중에 3시간 20분 남짓하는 강의 중에 헤르바르트가 꽤 오래 제가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업을 해라? 흥미 있는 수업, 흥미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우리 2022 개정교육학 총론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교육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가 나오더라. 이걸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뒷부분은 아마 1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을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55분에 이 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